무시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외면했던 강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면 순순히 따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했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했던 것은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이미 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강함의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저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한 미국인의 후회이자 존경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넬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국제정세와 국방정책 분석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뒤 국방부 산하민간자문위원회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백악관 브리핑룸 뒤편의 회의실에서 나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자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전통과 힘, 그리고 질서를 중시하는 워싱턴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미국이 설계하고 세계는 따라온다는 사고에 젖어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건 제게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신념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규모는 작고, 경제는 탄탄하지만 구조적으로 수출 의존적인 전략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이익이 앞서는 동맹국. 그게 제가 2025년 봄까지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 시기 미국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세계 각국과의 외교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동맹을 재구성하라. 그것이 행정부의 기조였고, 저 역시 그 방향에 따라 동맹 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략의 초안을 맡았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한 핵심은 이랬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며 한국 측의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 분담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철강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십시오. 한국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강경한 접근이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직 독립된 전략을 갖지 못한 나라입니다. 대신 가능한 협상 대상인 일본, 폴란드, 대만 등 다른 우방국과의 협력 노선을 열어놓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말에 고위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압박 전략은 실행에 들어갔고, 저의 이름은 다시금 미국 내 안보경제정책 자문 인물 중 하나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땐 말이죠. 저는 제 판단이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며칠 후 실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주요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 그리고 주한미군 재배치 검토 발표까지. 저는 이 모든 조치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 강하게 항의하겠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울을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저처럼 한국을 얕본 이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2025년 미국 워싱턴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백악관 내부 분위기는 훨씬 더 단호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ATM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되었고, 그것은 곧 동맹국들을 향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맹 재편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 바로 한국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GDP, 무역구조, 국방비 지출, 주한미군 의존도, 대미 수출 비중, 정치적 지형까지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결국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GDP의 5% 수준, 즉 약 100조 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다. 둘째, 한국산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다. 셋째, 주한미군 감축서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한국의 여론과 시장을 압박한다. 저는 이 전략이 전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방어 우산 아래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이루어왔고,
경제도 미국 시장에 깊이 의존해 있습니다. 관세나 방위비 조정은 당연한 조정이라 여겼죠. 당시 제가 작성한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협상력이 약하다. 기술은 있으나 독자 생존이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 강하게 밀면 반드시 반응한다. 그런 판단 아래 우리 팀은 대통령 브리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직접 발표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반발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군사력과 시장 접근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산업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타협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키워야 하며 미국의 산업을 해치는 관세 혜택은 재검토될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방위비라는 해시태그가 미국 내에서 퍼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와 방위비 증액 요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우리는 심지어 한국이 거부한다면 폴란드나 대만 같은 우방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면 된다는 내부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분명 당황할 것이고 언론과 여론은 시끄러워질 것이며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한국이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유감 표명과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며칠 더 압박을 가하면 그들도 현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거센 항의를 하겠지만 결국 우리 뜻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예상 밖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예상대로 항의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불만을 표명했고 경제부처와 국방부는 미국 측에 외교적 반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절차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내 정책 담당자들은 이 모든 흐름을 통제 가능한 범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고위급 협상 일정을 잡으며 내부적으로는 한국은 곧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후속 압박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SK하이닉스가 전격 발표한 한 문장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HBM3 전량, 중국 및 유럽 기업과 10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완료. 그리고 곧 이어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의 나노 공정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전략적 반격이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한국이 자산을 무기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반도체에서 절대적 공급망을 형성 중이므로 이탈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희가 그렇게 믿었던 미국의 엔비디아가 오히려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HBM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던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의 장기 계약을 최종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월스트리트 저널 지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면에 적혀있던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반도체, 미국과 세계의 심장되다.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관세로 압박했던 자동차 산업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에 6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오하이오와 켄터키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며 테슬라, GM의 배터리를 공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5.2% 증가했고 저희 내부에서는 어디서 틀어진 건가? 라는 자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산 분야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우방국으로 갈아타겠다고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와 연이어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가 유럽과 오세아니아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고위 간부들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제 무기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시작 10분 만에 폴란드 측 대표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모두 한국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성능과 납기, 가격 모든 면에서 한국이 최적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압박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국에게는 독립의 계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미국이 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으면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계약 실패의 후속 수습 차원에서 나온 외교적 일정이었지만 저 개인에겐 이 회의가 제 세계관을 뒤흔든 결정적 순간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이목을 끄는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K테크비전 삼성전자와 KT가 공동 주최한 기술 세션이었고 대한민국의 대표단은 긴장감보다는 확신에 찬 얼굴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자리를 잡았고 처음 몇 분은 솔직히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6G 시범망 시연이 영상으로 공개되자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저지연 실시간 원격 제어, 인공지능 데이터 수신 속도, 자율주행차 간 동기화 등 화면에 나온 기술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이미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 소개된 리튬황 배터리 기술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대비 2배 이상이었고 자원 의존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 발표가 끝난 후 유럽연합 대표단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시티, 항공 모빌리티에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까? 한국 측 대표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일부 도시에서 시험 중입니다. 그 순간 저의 눈앞에서 세계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래 기술이라는 말을 미국, 실리콘밸리, 워싱턴에서만 상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총리는 공식 회의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필수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 부스로 다가가 조용히 기술 협력을 타진하는 모습이 보였고 독일 산업부 장관은 아예 한국 대표단과 별도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관세를 무기로 들이밀며 협상하려 했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기술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한때 무시했던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업, 그리고 정책 설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 산업 동향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변화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압박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식의 갱신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존경에 가까운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외교안보회에 참석 대신 서재에 틀어박혀 대한민국 관련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고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칩은 전 세계 AI 서버 시장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엔비디아, AMD는 그 기술 없이는 차세대 그래픽카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최첨단 메모리는 전량 한국에서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탄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우리가 밀려난 건가요?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산 분야로 눈을 돌리자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공 미사일 시스템이 중동과 동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집트와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심지어 호주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대신 K2에 관심을 보였고 록히드 마틴조차 FA50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한국에게 무기를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협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구축해낸 이 산업 구조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납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끊임없는 개량. 이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의 성취였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화학, SK온, 삼성 SDI는 이미 미국 내에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 SUV 시장의 주요 업체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장벽을 현지 공장 건설로 뛰어넘고 오히려 미국 산업의 핵심 축으로 스며든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어떤 기술보다 저를 무너뜨린 건 바로 한류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연일 미국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K-팝 가수들은 여전히 전 세계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조카가 말했습니다. 삼촌, 한국어 배우면 나중에 진짜 유리할 것 같아요. 그 나라 요즘 대단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 관세를 더 올리자고 주장했던 나라. 그들이 빠져도 세계는 계속 돌아간다고 단언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산업, 기술,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이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해졌던 걸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압박할 때마다 더 강해졌고 우리가 등을 돌릴 때마다 세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은 보고서를 읽었고 데이터와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스템을 갖춘 강국이었고 기술과 경제, 국방과 문화까지 어느 하나 뒤처지는 부분이 없는 진정한 전략국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받아줄까? 그 질문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특히 괴로웠던 건 제가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설계할 때 느꼈던 그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한국이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그들의 의지를 무시했으며 그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지금 와서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메일을 썼습니다. 수신이는 서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 참사관. 제가 과거 여러 회의에서 마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메일을 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단순하고도 진심 어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번이고 지우려다 결국은 그대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예의 바르고 간결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심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구보다 차갑게 한국을 몰아붙였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그들과 손을 맞잡고 싶어졌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고 또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공식화했고 동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리처드, 갑자기 왜 그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강하게 나가자고 했잖아.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제가 본 데이터들을, 그들의 놀라운 성장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준 저력을 말입니다. 우리가 압박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굴복이 아니라 더 강한 도약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힘입니다. 제 말에 동료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과들이 계속 보고되면서 이제는 아무도 한국을 작은 동맹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파트너, 핵심 협력국이라는 표현들이 회의에서 자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힘으로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보좌관들만 조용히 한국의 기술 데이터를 다시 요청하더니 어느새 국가안보회의 안건에 한국과의 전략적 재조정이라는 항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강, 반도체, 배터리에 부과되었던 25% 고율 관세는 15%로 완화되었고 2026년 주한미군 감축 검토안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는 공동으로 한국과의 군수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온도 잇따라 한국 방산기업과의 공동개발 회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 같은 이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군수업계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팔기만 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공동개발과 기술 상호 이전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변화의 흐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새로 신설한 한미전략협력 태스크포스의 부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몇 달 전까지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짰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한미협력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는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대신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경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는 미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류가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 강좌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한국 전략인식 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되었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닌 동등한 전략 파트너. 저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진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란 단어 속에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조심스레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나라를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파트너십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반격을 목격한 후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동료들은 한국을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일부는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회의에서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동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제 업무 방식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한국 관련 업무에서 좀 조심스러워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그 후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관련 뉴스와 자료들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방산 수출 증가, 기술력 향상 등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장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당당하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모르게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자주 반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었나.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구나. 특히 한국을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 단정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기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강경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친한 국적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번 크게 잘못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 그들의 진짜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저는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한국을 압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한국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 그들의 방산업체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미국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류가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작은 나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넬슨, 요즘 한국 보고서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사실 그것은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한국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책들을 읽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었는지, 현대가 어떻게 자동차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무역 분쟁까지 매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한국은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관세 압박을 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시련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던 거야.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나라를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그런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표면적인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개인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한국의 한 싱크탱크에 근무하는 연구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동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정중한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답장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그들을 압박했던 것에 대한 원망 대신 미래지향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경쟁 상대나 관리 대상이 아닌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를 위한 자료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한 자료들입니다. 반도체 기술 동향, 방산 수출 현황,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사적인 대화에서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한 후배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는 분야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런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 후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혼자서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워싱턴에서는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만 성실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민족이고 기술과 정신, 문화와 경제력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의 국가입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며칠 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학 서적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 성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서였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교육열, 빠른 적응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들을 얕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잠재력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된 그들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저 역시 더 나은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겸손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인정이 결국은 가장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강의실. 여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흥분마저 보입니다. 그런 그녀의 주변에 앉은 동양인 남학생은 서로 상반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강의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소피아예요. 23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제 아빠는 토박이 미국인이고 엄마만 한국인이세요. 뉴욕의 빅애플 한가운데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머나먼 나라였어요. 엄마가 가끔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그곳 말이에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우리나라는 미국 아니에요? 라고 되받아치곤 했죠. 엄마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 일상은 완전히 뉴요커 그 자체였어요. 아침엔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점심은 타임스퀘어 근처 비스트로에서, 저녁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시기였죠. 한국, 그저 김치와 불고기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소피아, 넌 정말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의 질타가 일상이었죠. 네, 맞아요. 저는 한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했어요. 에이, 괜찮아요. 어차피 살 곳은 여기 뉴욕인걸요? 라고 대충 넘기곤 했죠. 가끔 엄마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죠.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레포트 준비해야 해요. 라고요. 사실은 그냥 친구들과 파티하는 게 더 즐거웠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하셨어요. 억지로 한 편을 봤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늦게 주인공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는 장면을 보고 의아했죠. 엄마,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요? 밤에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한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제 질문에 엄마는 한국의 실제 생활이 그렇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고향이니까 좋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한국 드라마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한국을 현실을 왜곡하는 나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설명을 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속으로는 엄마가 한국을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 번 보고 말았답니다. 설날이나 추석 되면 엄마는 한복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투정 부렸죠. 엄마,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냥 평소처럼 입을래요. 엄마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올 무렵 저는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서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있다는 걸요. 바로 경제와 돈이었어요. 아빠가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는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과 돈의 중요성을 배워왔거든요. 아빠가 주식시장 그래프를 보면서 소피아, 이게 바로 세상의 움직임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때마다 아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죠. 이런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처럼 세상의 움직임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제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아빠처럼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연예인 포스터를 방에 붙일 때 저는 경제 전문가들의 책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별종이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국의 이야기죠.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엄마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그저 평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복잡한 나라더라고요.
게다가 수업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 아키라와의 갈등, 한국계 미국인 마이클과의 의견 충돌,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겪게 됐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뿌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거죠. 교수님의 동아시아 경제 발전 강의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죠.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노트북을 펴는 소리, 커피를 마시는 소리, 그리고 조용한 웅성거림.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죠. 그때만 해도 이 강의가 제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교수님은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일본이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설명하셨죠. 옆자리에 아키라가 뿌듯해하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키라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인데 평소엔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고 약간 자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이날도 그랬어요. 이어서 중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설명이었죠. 중국 유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흥분된 듯한 그리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경제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바라봤죠.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요. 놀라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1997년 한국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무려 35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2달 만에 227톤 이상의 금을 모았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했어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히 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단결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IMF 부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금융 및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어요. 특히 재벌개혁과 금융 투명성 강화가 주요 요소였죠. 그 결과 IMF 위기 이후 2년 만에 한국은 GDP 성장률이 10%를 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었고 2001년에는 IMF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내 뿌리인 나라에 대해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다니 부끄러웠죠. 교수님은 이어서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 사고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우리의 반응을 살피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려 12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일이었죠. 정부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해양 환경을 복구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들의 위기 대응 능력과 공동체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IMF 위기의 진짜 원인은 한국 국민들의 무분별한 과소비와 사치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명품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옷과 가방에 쓰고 외제차를 사느라 빚더미에 올랐다고요. 게다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하기 바빴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실 경영에 허술한 재무 관리로 부채만 쌓아 올렸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 전체가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한국은 경제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원봉사가 정말 자발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했다고 들었어요. 학생들은 졸업 요건으로, 회사원들은 인사 고과를 빌미로 강제 동원된 거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가 아니었던 거죠. 중국인 학생의 말투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였죠. 순간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의 말을 경청한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만 실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IMF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단기 외채, 부실한 금융감독,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과잉 투자와 부실 경영이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절약 정신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라는 말은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과도 같아요. 실제로 IMF 위기 당시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농경사회 때부터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서로 돕고 나누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이웃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특별한 정신이 바로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과 배려, 그리고 희생정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태양기름 유출 사고 때 보여준 자발적인 봉사 정신도 바로 이 정이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변으로 달려가 기름을 닦았습니다. 이는 강제나 의무가 아닌 순수한 시민의식과 애국심의 발로였죠.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별한 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한복, 김치, 심지어 부채춤까지 모두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셨어요. 문화의 교류와 영향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한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한복, 김치, 부채춤 등은 모두 한국의 정서와 미의식이 깊이 반영된 고유한 문화입니다. 최근의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인기도 이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마이클이었죠. 교수님, 제가 좀 덧붙여도 될까요? 한국의 독창성은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나 반도체 기술, 그리고 배터리 기술 등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런 혁신성도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그가 중국인 유학생을 향해 말했어요. 중국은 사실을 왜곡하도록 나라가 시킨다고 들었는데 정말 내 눈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이 말에 중국인 학생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씩씩거리며 강의실을 나가버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겼달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컸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그저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김치를 좋아하고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의 나라인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교수님의 말씀, 중국인 학생의 의문, 마이클의 반박이 계속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죠. 자부심, 호기심, 아니면 부끄러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강의는 제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그동안 무관심했던 제 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한국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덩컨 교수님의 강의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한국 경제에 대한 책을 몇 권 빌렸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심지어 엄마에게도 물어봤죠. 알게 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IMF 외환위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어요. 1997년 한국 경제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대요. 국가 부도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때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약 200억 달러를 빌렸다고 해요. 엄마는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대요. 회사들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넘쳐났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돈을 갚는 과정이었어요. 보통 IMF에서 돈을 빌린 나라들은 대부분 갚지 못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고작 3년 만에 모든 돈을 갚았대요. 그 유명한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결혼 반지, 아기 돌반지, 심지어 금리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금을 기꺼이 내놓았대요. 유튜브에서 본 당시 영상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긴 줄을 서서 금을 기부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저금통을 들고 오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요? 외할머니께서도 그때 가지고 계시던 금가락지를 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07년 태양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뉴스 영상을 보니 정말 끔찍했어요. 새까만 기름으로 뒤덮인 해변, 기름 범벅이 된 새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해변으로 몰려들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됐어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몰려들었대요. 손으로 직접 기름을 닦아내고 해변을 청소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힘이구나 싶었죠.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죠. 왜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알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회사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태안 사고 때는 멀어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성금은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더욱 자랑스러워졌어요. 계속해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공부했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저는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특히 동아시아 경제 발전 수업에서요. 덩컨 교수님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이었죠. 한국의 성공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키라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아키라에게 쏠렸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적으로 일본 덕분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에 불과했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기술과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배운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주장이었거든요. 게다가 아키라의 말투에는 뭔가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아키라 군, 그건 매우 편향된 시각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요. 식민 지배가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키라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죠. 소피야, 너도 한국계잖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안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왠지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아직 공부 중이야.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 아키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화된 거야.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기술을 훔쳐 발전하고 있잖아. 심지어 한국 문화도 대부분 일본 것을 베낀 거라고.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죠. 아키라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만한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야, 아키라. 고개를 돌리니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죠.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심각한 착취를 당했어.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지. 지금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오히려 일본이 따라오지 못하는 분야도 많아. 아키라와 마이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키라는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고 마이클은 그때마다 반박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한편으로는 마이클의 말에 동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내가 과연 한국인의 입장에서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도 찾아왔어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점점 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민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게다가 아키라와 마이클의 대립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수업 시간마다 둘의 논쟁을 듣는 게 일상이 됐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덩컨 교수님이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셨죠. 그러자 아키라가 또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의 기술을 모방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으시네요.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섰어요. 아키라,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 아키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예전부터 우리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최고였지. 그건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마이클이 덧붙였죠. 아키라, 넌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지금은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TV 시장 점유율을 봐. 삼성과 LG가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 일본 브랜드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야. 아키라가 반박했어요. 그래, TV는 인정할게.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때? 카메라나 자동차 같은 건? 이번엔 제가 말했어요. 자동차도 현대와 기아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고 해.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반도체 시장은 어때? 삼성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했잖아.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더라고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술에서요. 심지어 조선업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키라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제 조사해봤는데 실제로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더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키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말했어요. 그래, 인정할게. 하지만 그건 최근의 일이고 원천 기술은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어. 저는 더 설명하려 했지만 아키라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가와 말했죠. 소피아, 잘했어. 중요한 건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키라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발전할 수 없어. 마이클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을까?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한국 역사 동아리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입했죠. 동아리에서 만난 한국계 학생들은 저와는 달리 한국어도 유창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위축됐지만 그들은 오히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반겼어요. 소피아, 넌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볼 수 있어서 좋겠다. 그리고 내가 찾은 자료들은 우리도 몰랐던 것들이 많아. 함께 배워가자.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한국인이 된다는 게 꼭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지금처럼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거였어.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의문들은 곧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한국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도 생겼죠. 어느 날 동아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졌죠. 토론이 끝나고 나오는데 아키라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소피아, 너희 동아리 토론회 재미있었어?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였어요. 응, 많이 배웠어. 넌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키라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연히 포스터를 봤어. 근데 너희가 다루는 내용이 너무 편향됐더라. 순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물었죠. 어떤 점에서? 위안부 문제만 해도 그래. 한국은 일본을 너무 악당으로만 몰아가. 전시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었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키라, 그건 명백한 인권 유린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아키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넌 한국 편만 들어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는 거야.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렬해졌어요. 주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상황을 듣고 난 마이클은 아키라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역사는 객관적으로 봐야 해. 하지만 그게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야. 아키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러다 너희들은 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소리치고는 가버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키라와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맞다고 확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정말로 편견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 다음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쓴 책들을 비교해 읽어보기도 했죠. 놀랍게도 같은 사건을 두고도 너무나 다른 해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과 도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며칠 후 수업 시간에 덩컨 교수님이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 대해 다루셨어요.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을 끝내고 나오는데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소피야,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보여.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다고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당연해. 넌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성장의 기회일 수 있어. 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근데 마이클, 난 가끔 내가 한국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잖아.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려 노력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저 계속 배우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돼. 마이클과의 대화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뉴스도 챙겨봤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들은 정말 다정하셨어요. 서툰 제 한국어에도 아이고 잘한다 하며 칭찬해 주셨죠.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생생한 한국 역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이야기들. 책에서 읽은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감동적이었죠. 특히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대요. 그때 우리 모두 힘들었어.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들 힘을 모았지. 나도 결혼 반지를 냈어. 평생을 끼고 있던 거였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정도쯤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애국심이구나 싶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의 실제 모습을 알아가게 됐어요. 책에서 읽은 내용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한 걸까? 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덩컨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덩컨 교수님과의 면담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지. 교수님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역사는 항상 해석의 문제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야.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봐야 해. 그리고 제 정체성 고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 넌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거든. 이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완벽한 한국인이 아니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제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가진 특별한 시각,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할 거예요. 동시에 제가 자란 미국 문화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리고 이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뿌리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 독특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죠.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자부심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 동아리 회장도 맡게 됐죠. 아키라와의 갈등, 아직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대신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제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미국과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이해를 돕는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제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그 충격적인 강의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들었던 그 순간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뿌리가 깨어난 것 같았죠.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그 과정에서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엄마를 졸라서 한국에 자주 가려고 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한국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 생생하고 흥미로워요.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뛰어나더라고요. K-팝 가수들의 노래는 정말 중독적이에요. K-드라마는 또 어떻고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보게 될 정도로 재미있어요. 이제는 엄마보다 제가 더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을 정도예요. 이런 저를 보며 엄마가 싱긋 웃으세요. 예전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건 제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 소피아가 자신의 뿌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뛰어난 역량,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답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